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오늘 사퇴했습니다. 배 위에서 활을 들고 협상하는데 누군가 배를 흔들었다는 취지의 말로 자신에게 쏟아졌던 당내 비판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특별법 합의안에 명시된 유가족 참여 추후 논의에 대해 새누리당이 추후 논의는 안 한다는 뜻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유가족 참여 논의를 아예 안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지원금이 매년 수십억씩 들어가는 고엽제 전후회가 법으로 금지된 정치 활동을 조직적으로 벌여온 사실이 고엽제 전후회 공문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집회 동원 할당 인원을 배정하고 군복을 입으라는 지침을 내리는가 하면 세월호 특별법에 반대하는 극우 매체의 기사를 홍보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65년 전에 사라진 서북 청년단을 재건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 신문 기사들을 토대로 서북 청년단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정리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박근혜 대통령 발언 이후 40대 주부에게 실형이 선고되는가 하면 카톡 검열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스 호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 비방 댓글 발언 동영상을 찾았습니다. 10월 2일 목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 자리가 공석이 됐습니다. 지난달에 이미 사퇴를 예고했던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오늘 사퇴를 공식화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자신에게 쏟아졌던 당내 비판을 가리켜 활을 들고 있는데 배를 흔든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여당과의 완전치 못한 수준의 합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빠르게 사라져가는 상황을 우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이 시각 한 호텔에서 보수혁신위원회 토론회를 열고 있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보죠. 권현주 PD. 네, 권현주입니다. 박영선 원내대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취임한 지 얼마나 된 겁니까? 네, 지난 5월 8일에 선출됐으니까 거의 5개월 만입니다. 지난 8월 2차 합의 후에 사퇴 요구가 나왔고 지난달 탈당까지 고려했다가 복귀할 때 이미 스스로 사퇴를 예고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8시 30분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내 사퇴 의사를 공식화했고 비상대책회의에도 불참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직을 수행해달라는 비대위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는 뜻으로 불참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원내대표가 이메일 등으로 보낸 사퇴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좀 보죠. 중요한 내용들을 좀 간추려 주시겠습니까? 네,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벌였던 일에 대해 책임이란 단어에 묶여 소신도 체면도 자존심도 다 버리고 걸어온 힘든 시간이었다고 적었습니다. 유가족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여당과 합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사라져가는 증거들을 멈추기 위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는 가능한 빨리 출범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서태문에는 흔들리는 배 위에서 활을 들고 협상이라는 씨름을 벌인 시간이었다는 대목도 담겼습니다. 자신을 향해 당내 비판을 활을 쏘려는데 배를 흔드는 행위에 빗댄 표현입니다. 국회가 정상화된 마당에 제1야당 원내사령탑이 공석이 됐습니다. 후임 원내대표 언제까지 붙게 되는 거죠? 일단 10월 9일, 그러니까 앞으로 일주일 뒤에 새 원내대표를 뽑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김영록 원내수석 부대표가 원내대표 직무를 대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연합 비대위가 밝힌 향후 절차는 이렇습니다. 6일까지 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은 7일과 8일 이틀, 그리고 9일 오후 2시에 선출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선거관리위원장에는 사선 중진인 신기남 의원이 선임됐고 신 위원장과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논의해 간사와 위원들을 내정했습니다. 일단 경선 방식을 세웠지만 현실적으로는 내부 합의추대 형식의 선출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새로 선출되는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내년 5월까지의 잔여 임기를 채우게 됩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유가족들을 만났고 유가족들로부터 유가족 참여 요구를 받았죠. 여야 입장이 오늘 나왔습니까? 네, 이 사안은 여당 입장이 중요합니다만 여당은 분명한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수석 부대표는 유가족이 요구한 특검 후보군 추천 참여가 여야 합의안에 추후 논의한다고 명시된 점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는 추후 논의한다는 것은 결국 이번에는 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김 수석 부대표의 발언은 지키지 않을 내용을 합의안에 넣었다는 점을 시인하는 것으로 야당과 유가족 측을 대놓고 자극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반면 민주연합은 여당의 유가족 참여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 참여를 관철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오전 회의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 유족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문재인 비대위원도 민주연합은 3차 합의안을 사실상 패배라고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문재인 비대위원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추후 논의키로 한 유족 참여 사항을 당장이라도 시작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당은 4명의 특검군을 확정할 때 반드시 유족의 동의를 받도록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 결과가 진실 규명을 바라는 유족들의 요구에 많이 못 미쳤습니다. 우리 당은 협상에서 졌습니다. 패배를 인정합니다. 자, 오늘 국회 상황은 어땠는지 상임위 본회의 상황도 정리해 주실까요? 네, 국회 정상화 사흘째인 오늘도 상임위와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오전에는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총 6개의 상임위가 열렸습니다. 주로 국감 관련 일정과 증인 채택에 관한 안건들이 처리됐습니다. 오후 2시에는 본회의가 열렸고 국정감사 일정과 증인 채택에 대한 안건들을 처리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세부 협상이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여야는 본격적인 국정감사 체제로 돌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원내대표실에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을 내걸었고 새누리당 역시 오는 7일에 현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 혁신위원회가 끝장 토론을 열었다고 하던데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한 호텔에서 오늘 오후 6시부터 토론회를 시작했고 이름을 끝장 토론이라고 붙였습니다. 새누리당은 혁신위의 과제와 활동 범위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밤새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해외 출장 중인 나경원 의원과 도지사인 홍준표, 원희룡 두 자문위원을 제외하고 김문수 혁신위원장을 비롯해 17명의 혁신위원이 모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 혁신위는 비록 초기지만 요식행위로 끝났던 기존의 특위들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김문수 위원장이 이번 혁신위 활동을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는 분석과 비박 중심의 혁신위에 힘이 실릴수록 당내 갈등 소지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 네, 세월호 참사 발생한 지 오늘로 170일째입니다. 오늘 유가족 중 일부가 구속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조금 전 기각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른바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유가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오늘 구속심사에서 유가족들이 대리기사를 돌아가면서 수십 회씩 때리면서 집단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명확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유가족 측 변호인은 검찰이 구속사유를 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법원도 이런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인아 PD. 네, 오늘 구속영장 심사 유가족 3명 모두 진행이 됐습니다. 결과 전해주시죠. 네,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유가족 3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가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오늘 기각됐는데요. 구속 여부 결정을 위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늘 1시간 반가량 진행됐습니다. 가족대책 김병건 전 위원장은 법원 출석에 앞서 취재진들에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사과를 드리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구속 기각 결정 사유가 뭐였습니까? 네, 조희연 부장판사의 경우 도주 및 증거 은멸의 우려가 크지 않아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봤고요. 그리고 또 검찰이 주장한 범죄 혐의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그런 뜻이군요. 오늘 법정에서 나온 주장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검찰과 유가족 측 어떤 주장들을 했습니까? 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유가족들이 대리기사를 수십 차례씩 폭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인 대리기사가 합쳐서 수십 대를 맞았다는 뜻이 아니라 유가족 3명이 각각 수십 채씩을 때렸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이 피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 측 변론을 맡은 양홍석 변호사는 CCTV나 목격자의 증언이 확보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이 구속 사유로 유가족들이 수십 회 때렸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CCTV를 볼 때 수십 차례 때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과장된 혐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상호 서울 남부지검 차장검사는 유가족이 피해자를 수십 회 때렸다는 표현은 한 사람이 수십 회를 때렸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때린 것을 다 합치면 그 정도 될 것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유가족 측 변호인은 검찰의 이러한 주장 역시 과장이라는 입장입니다. CCTV나 목격자들 증언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들 사실 도주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영장 발부에 조금 다른 점들까지 다 고려해서 신중하게 좀 판단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법원의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네, 통상 중요 사건의 경우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자정이 다 돼야 나오기 마련인데요. 아무래도 법원에서는 판단할 근거들이 명확하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좀 곤란해졌습니다. 앞으로 여파, 어떤 여파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과 경찰이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김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 의원에 대한 수사, 이번 구속영장 기각이 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네,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을 경우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 대한 수사도 가속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오늘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향후 김현 의원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다른 소식 알아보죠. 지금 국회 본청 앞에서 이어져 온 유가족들의 농성, 이 농성장을 철거하겠다는 게 국회 쪽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여야 합의안이 타결된 지난달 30일 국회 사무처는 국회 본청 앞 유가족 농성장을 철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정의아 국회의장의 서한이었는데요.
어제는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불법적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다며 10월 안에 농성장이 처리돼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국회는 당장 이번 주 안에 일부 설치물부터 철거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본청 앞 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유가족 측은 농성장 유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회가 실제로 철거에 나설 경우 마찰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윤인아입니다. 매년 보훈처로부터 20여억 원 이상을 지원받아온 고엽제 전우회가 정치 집회 그리고 정치 활동에 동원되거나 주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종북 척결, 또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을 내세운 집회와 활동은 물론이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거짓 사실을 조직적으로 선전했습니다. 고엽제 전우회 단체 설립과 관련 법에는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부 공문과 내부자 증언이 확보됐는데도 보훈처는 자세히 모른다는 말로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훈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 선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고 내란 음모 혐의는 무죄라는 판결이 나오자 대법원 앞에서 항의 집회가 여러 차례 열렸습니다. 이들 집회에는 고엽제 전우회가 조직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군복을 입고 이 집회에 참석한 한 고엽제 전우회 회원은 이 자리에 동원됐다고 말했습니다. 공문을 팩스를 통해서 각 지에 25개 구청사나 각 시 고지부 이런 동원 명령을 팩스로 내렸을 적에 일정에 의해서 다 이렇게 오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부산에서 경남에서 이렇게 오늘 동원령을 보고 뭐 전화도 하고 팩스도 공문으로 해서 내려보냈겠지만은 각 지방에서는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관광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여러 지회 단체들이 모여서 이렇게 오고 자동차로도 오고 그러는데 고엽제 전우회는 회원들에게 이 집회 참석을 지시하면서 각 지역, 지부별 참석 인원을 할당하고 집회 날짜와 장소, 심지어 복장까지 명시한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고엽제 전우회의 조직적인 집회 동원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금년 봄철에 데모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세월호하고 같이 연관돼 있던 그런 데모였죠. 시청 바로 인근에 동아면세점 앞에 그곳에서 맞불 집회를 많이 했죠. 대한경우회원, 또 고엽제 회원. 정말로 정당하게 민주주의 법 절차에 따라서 자기네들 목소리를 내고 또 노조에 관련됐던 그 법을 국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집회가 허용이 되고 그런 것을 탄압은 하지 않아야죠. 근데 그게 경우회원들이나 고엽제 회원들이 거기에 맞불 집회를 하면서 탄압하는 거예요. 고엽제 전우회의 또 다른 공문입니다. 군복을 입고 고 유경수 여사의 추모식에 참석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6.4 지방선거에서 진보계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됐을 때는 좌파 인물들이 대거 당선됐다며 각 지부에 교육감 직선제 폐지 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하라는 지시가 담긴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세월호 홍보자료라면서 이른바 특별법 괴담을 담고 있는 극우 매체의 기사를 업무지시 공문에 실어 배포했습니다. 국민TV가 확보한 고엽제 전우회의 공문은 올해 작성된 것만도 10건이 넘습니다. 고엽제 전우회의 이러한 활동은 불법이라는 지적입니다. 법으로 정치 활동이 금지된 보훈단체가 정치 집회에 조직적으로 회원들 동원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 행위이고 고엽제 전우회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들과 그 2세들의 친목 도모, 자활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구성된 법인입니다. 이 단체와 관련된 법은 고엽제 전우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맞불 집회 등은 법뿐만 아니라 단체를 만든 목적과도 어긋나지만 고엽제 전우회 측은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인데 어떻게 북쪽을 자꾸 찬양하고 북쪽을 의스럽게 시키는 교육을 방치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막는 것이 어떻게 정치 활동입니까? 그거는 당연히 안보예요. 국가 안보. 이 단체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갖고 있고 매년 20여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보훈처는
고엽제 전 의원의 이러한 활동에 대해 자세히 모른다며 말을 흐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세히는 세부적인 상황까지 저희가 잘 모르죠. 모를 수밖에 없는 게요. 이게 참 이게 좀 저희가 지금 한참 내부적으로 지금 좀 위에 좀 아주 자세히까지 제가 모르거든요. 그거를. 사실상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보훈처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고엽제 전 의원은 회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정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공간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출범시켰습니다. 혐의 입장이라든지 범죄 사실의 입증이랑 무관하게 그냥 단지 정보 수집용으로만 이런 압수수색된 정보들이 활용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되면 이거는 거의 국가에 의한 빅브라더적 감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국민들은 문재인 후보가 혹여라도 정권을 잡으면 댓글 달기도 무서운 세상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외치는 새 정치입니까? 문 후보가 보호하려는 인권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의 인권입니까? 이런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 비방하는 댓글 하나만 달아도 컴퓨터 내놓으라고 폭력정치, 공포정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비방하는 댓글 하나만 달아도 컴퓨터 내놓으라고 폭력정치, 공포정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수질 관리용으로 추진한 이른바 로봇 물고기 사업 기억하시죠? 검찰이 결국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대대적으로 추진됐던 자전거 도로 사업 역시 대폭 축소돼서 내년에 조기 종료됩니다. 이명박 정부의 웃지 못할 혈세 낭비의 추억들이 오늘 하루 종일 언론을 장식했습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검찰이 4대강 로봇 물고기 사업에 대해서 수사를 벌입니다.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네, 수원지방검찰청이 오늘 로봇 물고기를 제작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이 불법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산기술연구원은 지난 2010년 6월부터 3년간 57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로봇 물고기를 제작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로봇 물고기 사업은 실패로 판명난 데다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연구원 측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사실 등이 드러났습니다. 네. 로봇 물고기가 그 당시에 상당한 화제가 됐어요. 뭐라고 할까요? MB 정부의 야심작이었다고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오염 등의 우려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해결책으로 내놓은 게 이 로봇 물고기 사업이었습니다. 재임 당시 이 대통령은 지상파 프로그램에 출연해 직접 로봇 물고기 계획을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그 화면이 뒤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고기가 생태가 복원되면 저렇게 이제 된다는 것이죠. 지금 저 고기가 보입니다. 저거는 고기가 아니고 저거는 그 로봇입니다. 로봇 물고기. 고기와 같은 로봇인데 이것이 그 강변에 다니면서 수질이 나쁜 데가 있으면 바로 중앙센터에다 보고를 합니다. 네. 현재 이 지역의 수질이 얼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중앙센터에서는 거기다 바로 대책을 세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4대강에는 2012년 완공이 되면은 저 지금 보이는 것 같이 전파를 보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고기하고 같이 노는 거죠, 이게 로봇이 이렇게 똑같이 고기하고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낚시를 해도 낚시는 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오염에 대한. 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2012년 5월에 4대강에 투입된다고 얘기를 했죠. 현직 대통령이 했던 얘기입니다. 지금 2014년 10월 들어간 적이 있긴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상 정상적인 작동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생산기술연구원은 총 9대의 로봇 물고기를 개발했는데요. 올해 3월 감사원의 실험운행 당시엔 9대 중 8대가 고장으로 작동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감사원은 단 한 대의 로봇 물고기로 테스트를 진행했고 그 결과 그간 연구원 측이 발표한 자료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표는 그간 기록된 로봇 물고기의 유영 속도, 즉 헤엄치는 속도인데요. 지난해 7월 연구원 측의 최종 보고서에는 1초당 1.8m로 기록됐는데 그로부터 한 달 뒤 대외적인 결과 발표 자료를 작성할 땐 2.5m라는 허위 기록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테스트를 해봤더니 로봇 물고기의 1초당 유영 속도는 0.23, 즉 초당 23cm였는데요. 사실상 가만히 떠 있는 수준이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로봇 물고기가 제 기능을 하려면 최소한 3대가 함께 다녀야 하는데 한 대뿐인 로봇 물고기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용지물이었다는 점입니다. 네. 자, 이런 엉터리 사업에 57억이 들어갔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애초 MB정부가 로봇 물고기 개발을 위해 계획한 예산은 250억 원이었는데요. 2010년 국회 예산심사 당시 여야 의원들이 합심해서 로봇 물고기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하지만 57억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는 되돌릴 수 없게 됐고요. 게다가 생산기술연구원은 이 중에서 8,900만 원을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명박 당시 대통령 자전거 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연출하지 않았습니까? 자전거 도로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안전행정부가 오늘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의 예산과 시행 시기를 모두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정부의 주요 사업인 자전거 인프라 사업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비 1조 200억 원, 그중 5,100억 원의 국비를 들여서 한반도와 제주도에 국가 자전거 도로를 구축한다는 사업입니다. 이미 지난 3년간 1,952억 원의 국비가 국가 자전거 도로에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자전거 도로 한 곳을 기준으로 시간당 한 대 정도의 자전거만 통행하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됐고요. 안행부는 결국 내년까지 25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국비 2,202억 원으로 사업을 마무리 짓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논란이 될 만한 법안이 또 발의가 됐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인데요. 예. 자, 어떤 내용이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을 안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일하는 시간은 늘고 또 임금은 줄어들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는 화면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인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인데요. 현행법상으로는 주 5일간 8시간 근무로 규정되어 있는 40시간에 최대 12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휴일 근로 16시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휴일 근로 시간을 없애는 대신 주간 연장 근로 시간이 8시간 더 늘어나는 겁니다. 즉 평일에 일하든 휴일에 일하든 같은 근로 시간으로 보겠다는 뜻이고요. 또 지금 보시는 대로 근로기준법 56조 개정안을 보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 임금 할증을 중복하게 해둔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휴일근로 부분의 중복 할증은 제외됩니다.
네, 잠깐만요. 그러니까 현행법에 따르면 휴일 근로를 할 경우에 예. 평일 연장 근무에 적용되는 할증 비율에 예. 또 휴일 할증까지 덧붙여서 그러니까 중복 할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100% 받는 임금이면은 휴일 근무의 경우에는 200%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 지금 다음 화면에 그 부분이 좀 설명되어 있는데요. 네, 볼까요? 네. 예. 그러니까 통상 임금의 200%를 휴일에 예. 연장 근로할 경우에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이라고 한다면은 연장 근무 수당 50%에 휴일 수당 50%를 합해서 200%를 받는데 개정이 되면 이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네, 개정이 될 경우에는 휴일 수당 할증이 사라지면서 통상 근로 시당과 연장 수당까지 통상 임금의 150%로 줄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통상 임금의 2배 수준인 그 휴일 수당이 통상 임금의 1.5배로 줄어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에 근무를 해서 지금 만약에 일당 10만 원을 20만 원을 받았다면 예. 개정안에 따르면 15만 원밖에 못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된 오늘 재판 결과가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와 관련된 것이었어요. 문화일보를 상대로 했던 소송이었던가요? 네, 유우성 씨는 지난 3월 문화일보가 보도한 유 씨의 북한 사증 위변조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면서 문화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해당 기사의 내용이 사실적시라기보다는 의혹 제기 수준이었으며 허위 보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결정했습니다. 네. 자, 어떤 보도가 문제가 됐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문화일보는 지난 3월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공개된 유우성 씨의 북한 비자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처음 공개됐던 유 씨의 북한 비자 사증은 공란이었는데 이후 재차 공개된 비자에는 비자 번호가 추가돼 있었다면서 위조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신 화면, 처음에 보신 화면은 뉴스타파가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안 보였던 지금 네모 박스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조금 전에 보셨던 두 번째 화면에서는 숫자가 다시 들어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문화일보가 문제를 제기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일보의 보도 이후에 뉴스타파 최승호 PD는 개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모자이크를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유 씨 측은 앞서 문화일보 취재 당시에 위조가 아니라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 제기 보도가 나갔고 또 허위 보도라는 점을 지적했지만 차후에 정정 보도가 나가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하지만 법원은 문화일보 기사 중 유 씨 변호인의 말을 인용한 문장이 한 문장 정도 들어있다는 것을 근거로 기사에서 반론을 보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유 씨는 오늘 즉각 항소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백범사상실천운동연합이 극우단체인 서북청년단 재건위를 법적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네, 사단법인 백범사상실천운동연합의 김인수 대표는 서북청년단 재건위원장 배성관 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달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 김구는 김일성의 꼭두각시였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했다. 반공단체인 서북청년단원 안두희 씨가 김구를 차단한 것은 의거라는 글을 남겨서 논란이 됐습니다. 김 대표는 고발장에서 배 씨가 한평생 조국 광복에 헌신한 김구 선생의 명예를 무참히 짓밟았다면서 이는 임시정부에 참여한 선열들과 헌법까지 능멸하는 반역사적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배 씨 고발의 증거로 1995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김구 선생 암살 진상조사 소위원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자, 제주 4.3 단체들도 이 서북 청년단 재건위 출현에 대해서 아무래도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어제 제주도 4.3 단체, 제주 4.3 사건 관련 단체들은 서북청년단 재건위의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와 제주 4.3 연구소, 4.3 도민연대, 제주 민예총으로 구성된 이들은 서북청년단은 4.3 당시 민간인 학살 만행으로 인간이기를 거부했던 극우 백색 테러 조직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에 대해서 이들이 백주대낮에 집단활동을 벌인 것은 현 정권이 이들을 비호하고 이용하기 때문이라면서 이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연구원, 연구소 이런 단체들까지
낙하산 인사들이 투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 정의당 김재남 의원이 산업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문연구원 14곳 중 8곳의 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료나 정치인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8명의 이력을 살펴보면요. 산업부 고위 관료 출신이 5명이었고 지자체 고위공직자는 1명, 정치인 출신은 2명인데요. 이들 중 박근혜 정부에서 취임 또는 연임된 원장들은 4명이나 됩니다. 이 가운데 정유건 한국실크연구원장은 경남도 이사관 출신이고요. 유준상 한국정보기술연구원장은 새누리당 상임고문, 그리고 김충환 한국패션산업연구원장은 한나라당 중앙당 부대변인 출신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관련 업종에 종사했던 이력이 있는 겁니까?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실크연구원의 정관에는 원장은 섬유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거나 견직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규정돼 있는데요. 정유건 원장은 경남도지사 비서실장을 지낸 정통 행정관료입니다. 또한 유준상 한국정보기술연구원장은 체육 분야에 활동했던 정치인인데요. 정보통신기술 분야와는 인연이 전혀 없고, 또 김충환 한국패션산업연구원장 같은 경우에는 복지 분야 전공의 정치인 출신입니다. 김재남 의원은 중소기업의 전문기술을 지원한다는 전문위원회 설립 취지가 사라지고 관피와 정피와의 재취업 통로가 돼버렸다면서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섬유, 패션, 그리고 정보기술 이런 것까지 장악하고 있는 셈이네요. 예. 자, 정부와 새누리당 쪽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쪽에 입장을 갖고 있다 이런 보도들은 계속 나왔습니다만 실행에 옮기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예,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교육자치 지방자치 통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난 8월 6일 개최했던 간담회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이 자료에서 위원회는 간선제 전환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의 발의를 통해 법률을 개정한 뒤에 다음 지방선거인 2018년부터 도입하는 일정까지 계획해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야당뿐 아니라 교육부까지 이 통합안에 대해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어서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뜻이 관철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태양광을 켜놓은 마당 이야기 드렸지요. 해는 어디에 플러그를 꽂고 있는 걸까요? 만물이 그 온기와 밝음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작은 태양계에서 생명의 신비와 기적을 누리고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일입니다. 사람도 제 안에서 온기와 빛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존귀한 줄 알고 생명들 모두 소중한 줄 알아야 합니다. 하늘의 어느 별이 사람처럼 미워하고 다투고 사나요? 오늘도 밤하늘을 바라보다 옵니다. (9월 30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원내대표단이 서명해 공개한 세월호 특별법 3차 합의안 제3항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족의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는 추후에 논의한다. 합의 발표 직후 반발했던 유가족들이 한 발 물러서며 여야를 향해 추후 논의를 지금 당장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야당도 여당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지만 여당은 거부를 선택했습니다.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인 김재원 의원은 오늘 방송에 나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합의안에 적힌 추후 논의는 이번에는 안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다음번,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이 또 일어나야 한다는 말이냐고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번이냐 다음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논의를 해볼 생각도 없었지만 합의안에 적어 넣었다는 시인입니다. 국민을 속였다는 시인 말입니다. 직접 언급된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희롱을 당한 셈입니다. 이 일로 또 한 번 확인합니다. 새누리당에서 나오는 추후 논의와 비슷한 말들, 고려해보겠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말들은 결국 안 하겠다는 선언을 뜻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월 3일 개천절에 뵙겠습니다.